예, 땡큐 서울 리뷰과 하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닥튜브 하정원 땡큐TV 제7화 갑상선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실시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갑상선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니요,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갑상선암을 이제 검진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 세포 검사, 그리고 진단 받고 뭐 수술을 선택하고 혹은 이제 수술 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나서 재발했을 때 치료 이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병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료진에게 물어보세요라는 항목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 게시판에 질문 들어오는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수술 상담할 때 수술 이후에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딸기80님 반갑습니다. 서세아님도 반갑고요. 네, 체크데크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상담 게시판은 cafe.naver.com/thanky서울 THANQ 서울 혹은 그냥 단순하게 thank.you.kr로 하셔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수술이나 병원 선택하는 문제, 주로는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세포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갑상선 이제 결절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이 있으면 세포 검사를 합니다. 세포 검사를 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상선 진단을 받았는데 갑상선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하던데 꼭 그래야 하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갑상선의 실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예쁘게 떼내는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이 사진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제가 2006년도 정도에 수술했을 때 사진인데 이때만 해도 아주 작은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이 있어도 갑상선을 이렇게 다 떼는 게 표준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다 뗐는데 최근에는 다 떼는 경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고 환자의 선호에 따라 다릅니다. 갑상선암이 아주 작을 때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하고요. 갑상선암이 이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 갑상선에 생겼으면 오른쪽만 절제하기도 하고 가끔은 왼쪽도 같이 멀쩡한 왼쪽도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갑상선암이 있는데 전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이 갑상선암이 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수술 후 보조 치료인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될 때 그때는 갑상선이 완전히 없어야지만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갑상선을 다 떼게 되고요. 혹은 오른쪽에도 갑상선암이 있고 왼쪽에도 갑상선암이 있으면 이때도 갑상선을 다 떼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은 여기 가운데 부위를 협부라고 하는데요. 협부만 있을 때는 갑상선의 일부만 협부만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을 얼마만큼 뗄 거냐는 일단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긴 하는데 최근에는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전절제했을 때 죄송합니다. 모두 떼냈을 때와 일부 반을 남겼을 때를 이제 비교해 보면 갑상선을 모두 떼고 나면 재발을 억제해주는 치료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절제, 반이 남아있으면 요오드 치료를 하고자 하면 이 남아있는 절반을 마저 떼는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절제 후에는 요오드 치료를 해서 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요. 반절제 후에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그러니까 요오드 치료를 통한 재발을 억제해주는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발 가능성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절제를 하게 되면 갑상선 관련된 세포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관련되는 수치를 검사하면 재발을 좀 더 쉽게 추적 관찰할 수 있고요. 반절제 후에는 갑상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전부 떼면 확실하게 100%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지만 하고요. 갑상선이 절반이 남아있을 때는 이 남아있는 절반이 수술 전보다 2배만큼 일을 잘하면 호르몬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비율은 낮습니다. 15% 정도 환자는 먹어야 되지만 나머지 85% 환자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민지2님은 갑상선암 전조 증상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갑상선암도 전조 증상이라는 건 없고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좀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해서 이제 성대신경, 갑상선 바로 주변에 성대신경이 있거든요.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있어서 성대신경을 침범하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크기가 커지면 만져지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환자가 스스로 느껴서 진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코코당님은 기능 항진증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 주로 말씀드릴 거여서요. 항진증은 다음 기회에 저희 내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에스드님은 아까 사진은 이 사진이 전절제된 사진입니다.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이 부위가 협부이고요. 여기는 피라미드 로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상선은 가로로 한 6cm 정도 되네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셔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과 개인 의원 중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서울대병원 사진인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15층 건물인데 병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 있고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그리고 치과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크기는 작죠. 근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서울대병원 직원이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될 텐데 모든 그 직원들이 그 환자분의 수술에 관여하지는 않겠죠. 건물 자체도 그렇고요. 결국 환자의 수술은 한 사람의 그 수술 서전 있죠. 그러니까 집도의가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이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건물의 크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현재 그 갑상선암을 수술을 하는 개인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고요. 아마 저희 병원이 제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드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가 대학에 12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암에 대한 전문 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문에서 혹시 언론에서 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문의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갑상선암 전문병원을 간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병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문병원을 목표로 개원을 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의 장점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성형 수술할 때 양악 수술 하신 분이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악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죠. 큰 수술인데 그 양악 수술을 고려할 때 어느 병원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성형 수술하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겠죠. 먼저 찾죠. 검색을. 그래서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는지 자기가 원하는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양악 수술은 갑상선암 수술에 비하면 정말 시간도 아마 적어도 10배 정도 걸릴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더 큰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큰 대학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잘하는 의원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는 게 두경부암도 하는데 이런 암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게 현재까지는 없었고 그냥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아가는 게 현재까지의 추세였죠. 근데 점점 아마도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고 개인 의원에서의 장점은 그 수술은 제 수술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마취도 마찬가지죠. 대학병원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수술이든 마취든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 전공의 교육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일정도 빨리 잡히고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수술 장비는 동일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사용했던 그 장비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보다 더 충분하게 길게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덜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할 때 검사하러 한번 가시고 결과보러 한 번 더 가시죠. 그런 이제 2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검사하는 날 결과까지 초음파 검사는 확인 바로 해드리고 CT도 확인 바로 해드리고 혈액 검사는 저희가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나오니까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 의원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을 보겠습니다. 서세아님은 유두암, 여포암은 여러 정보가 있는데 수질암, 미분암 같은 경우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왜 오는 생존율 1% 안 되는지, 내원 환자 중에서 미분암 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주변에 환자가 없으면 사실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수질암은 수술 외에는 아직까지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한 상태로 진단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미분암은 종종 있습니다.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오래되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미분암이 되는데요. 5년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제가 2015년, 16년, 15년경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미분암 환자를 전체를 정리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갑상선 관련 저널인 사이로이드라는 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의 그 미분암, 역형성암의 5년 생존율은 2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암보다는 좋진 않죠. 다른 일반적인 암에 비교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미분암은 치료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그 논문에서도 언급했는데,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방사선, 요드 치료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째는 방사선 치료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방사선 치료도 해야지만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코코당님은 옛날에 갑상선 수술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목소리가 큰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던데 요즘도 그런가요? 갑상선 수술은 갑상선 안쪽에 성대 신경, 성대를 움직이게, 성대가 열고 닫히게 하는 그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이 생기죠. 목소리가
나빠질 위험이 있는데, 뭐 예전이든 지금이든 수술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목소리에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은 건데,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1, 2% 확률로는 목소리가 확실히 나빠집니다. 나빠지는 거는 또 치료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용님은 사이즈 0.7cm로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고 해서 관찰 중인데 어느 주기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나요? 저희 땡큐 서울의 비뇨기과에서는 지금 2년 반 정도 동안에 갑상선암 수술 500명 이상 수술했고요. 약 300명 정도를 관찰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다니고 계신데, 저희 병원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3개월 후에 관찰하고, 이후에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2년 정도 하고요. 변화가 없으면 1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은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여러 병원이 같이 공동 연구로 그 갑상선암 관찰하는 연구를 디자인했을 때 했던 거고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런 정도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일기 80님은 갑상선암이 다른 신체 부위, 폐, 장기 등으로 전이될 수 있나요? 주로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은 갑상선에 시작해서 임파선, 림프절로 가고 그리고 폐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고요. 여포암은 갑상선에 시작해서 혈관을 타고 전이를 하기 때문에 폐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뼈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위엔리님은 갑상선암 수술 11년째인데 갑상선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뭐 있겠죠. 근데 뭐 잘 알려진 원인은 없고요. 제일 확실한 원인은 어릴 때 목에 이쪽에 이제 암이 생겨서 소화 때 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CT를 찍거나 이런 정도의 방사선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긴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정유정님은 3cm 크기의 단순결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결절이라면 이제 양성결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양성결절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요. 수술해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고주파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cm 정도 될 때가 고주파 치료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3cm가 넘어가서 4cm, 5cm가 되면 고주파 치료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수술로 제거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결절만 제거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갑상선의 절반을 제거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기에 고주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갑상선암 수술 중 긴급 조직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저희는 이제 그 시설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 대학병원과 거의 동일한데, 동결절편 검사라고 하는 수술 중 긴급 조직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갑상선암에서 이 동결절편 검사 수술 중에 이제 얼려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게 제대로 하는 조직 검사, 그러니까 수술해서 뗀 조직을 포르말린에 넣어서 하루 정도 뒀다가 그다음 약품 처리해서 보는 제대로 된 조직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 있는데, 수술 중에 갑상선암 진단,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뭐 그런 경우에 수술 중에 동결절편 검사를 하면 암을 진단할 수 있기도 하는데, 그 수술 전에 하는 세포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여포성 종양, 여포암이 의심될 때 이거 어떤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포암은 그 종양과 주변을 싸고 있는 정상 조직의 관계, 그러니까 종양이 주변으로 침투해 나가면 암으로 진단하고요. 침투하는 게 없으면 여포선종이라고 해서 양성 종양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동결절편 검사라고 간단히 보는 걸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꽤 많은 높은 비율로 잘못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중에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 이게 좀 그래도 쓰이긴 했는데,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이 목적으로 쓴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림프절 전이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면 먼저 검사를 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초음파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림프절 전이는 최근에는 그냥 수술로 제거만 하지 이것 때문에 전절제하고 요드 치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전절제를 선호하는 병원은 수술 중에 작은 림프절 전이라도 발견해서 전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림프절 전이는 요드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전절제로 전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절제를 하기로 했으면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게 있을 때 수술을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잘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수술 중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만 하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임파선 전이 소견이 나왔는데 요드 치료해야 하나요? 가끔 이거 여쭤보시는데 림프절하고 임파선하고 어떻게 다른가? 림프절은 림프 영어에다가 한자로 절자를 붙인 거고요. 임파선은 전부 이건 이제 아마도 림프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 한자로 임파선 이렇게 쓰고요. 가끔은 이게 두 개 섞여서 임파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는 이제 수술 중에 조그만 임파선 전이가 발견됐을 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드 치료 하려고 그러면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수술 중에는 잘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봤더니 임파선 전이가 임파선이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전이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요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변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015년에 미국 가이드라인, 2016년에 대한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림프절 전이에 따른 재발 위험을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저위험군은 전이된 임파선 림프절의 최대 직경, 가장 큰 지름이 2mm 미만이면서 5개 이하일 때 저위험군이고 이때는 요오드 치료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위험군은 최대 직경이 3cm 이상이면 개수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이고 이때는 요오드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위험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위험군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2mm부터 3cm까지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만약에 그러면은 3mm짜리가 3개가 나왔으면 그러면 중간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위험군은 아니기 때문에 3mm짜리 3개면은 3cm보다는 지름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꼭 해야 될 거냐 요오드 치료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점점 수술 중에 발견되는 수술 전에 초음파에서 발견될 정도면 보통 한 4, 5m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오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반절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이제 조직 검사가 나오는데 일주일 뒤에 하면은 상처가 이제 아물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오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수술을 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의 절반을 떼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임파선 전이가 나왔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추적 관찰하면서 재발하면 그때 재발한 거 수술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을 떼고 그리고 요오드 치료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냥 이제 아물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빨리 다시 수술하면 수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날 잡아서 수술을 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을 떼고 요오드 치료 그냥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런 임파선 전이가 있다고 해서 100% 재발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 다시 수술하고 요오드 치료를 바로 그냥 달아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냥 지켜보다가 재발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거의 대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재발하는 게 확률이 100%도 아니고 재발하고 나서도
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동결절편 검사를 해서 수술 중에 작은 전이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절제를 한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삶의 질 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은 수술 중에 발견되는, 그 전에 몰랐고 수술 중에 발견되는 작은 림프절 전이는 그냥 제거만 깨끗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소연리님은 반절제이면 요드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요? 반절제인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이 절반이 남는데 절반이 남아있는 갑상선의 기능을 이제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미역국을 먹거나 뭐 다시마를 이렇게 뭐 그 변비 때문에 다시마 환 같은 걸 드시는 분이 있던데 그렇게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역국 매일 먹고 싶고 하면 갑상선 기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호르몬을 드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고요. 좀 덜 드시면 약 안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역국을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역국을 먹으면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보통 뭐 3, 4일 지나면 회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먹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코코당님은 갑상선 기능 이상 있을 때 가임기 여성들은 임신에 신경 쓰지 않고 치료받아야 되나요? 네,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한 치료는 임신 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 이상이 있으면 임신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면 갑상선 기능에 대한 검사를 꼭 하죠. 해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고프님은 앞자리 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걸렸다고 하는데 진짜 원인이 뭘까요? 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스트레스가 혹시 원인은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뭐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긴 했겠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뭐 갑상선 암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엄청 많은데 갑상선 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주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남님은 남편이 8월에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유도암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음식을 피하는 것과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을 피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절제한 경우에는 해조류 드시는 거 좀 피하시면 되고요. 생활 습관은 뭐 특별히 관리하실 건 없고요. 유도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에도 썼고 환자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갑상선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전체로 쳤을 때 2%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는 그냥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L님은 항진증과 저하증이 암의 원인이 되나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해피해피님은 갑상선 전절제 수술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목에 항상 무언가 걸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요? 이 목에 항상 뭐 걸려있는 느낌이 수술 직후부터 생긴 거면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지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수술하고 직접 관계 없는 시기에 생겼다고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일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님은 아는 사람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완치될 수 있는가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가장 대표적인 갑상선염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쪽인데 아시는 분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코코당님은 갑상선암도 급격한 체중 변화나 피곤 등의 증상이 동반되나요? 갑상선암은 기능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지로이드 부작용은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 유효하다님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인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상처 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괜찮은가요? 수술에 항생제를 왜 안 주시나요? 가끔 여쭤보시는데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상처 소독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15년 된 것 같은데
상처 소독하면 흉터가 안 예쁘게 안 옵니다. 그래서 상처 소독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왜 안 하냐면 소독을 잘하면 상처에 세균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2014년부터 갑상선암 수술할 때 수술 후 항생제 쓰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기 때 항생제 쓰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 발표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감기 때 항생제 쓰는 거는 그 공단 홈페이지인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감기 때 쓰는지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아직 갑상선암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국가에서 이런 제안을 할 때부터 항생제는 이제 수술 전에 주사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항생제 쓰지 않는데 쓰지 않아도 현재까지 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독은 하지 않고 이제 초기에 적어도 한 3, 4일은 상처에 물이 닿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방수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비행기는 언제 탈 수 있나요? 저희 병원에 의외로 이제 외국에서 수술하러 오시는 교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2년 반 정도 동안에 약 1,500명 가까이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중에 이제 5% 72명이 해외에서 오셨습니다. 뭐 미국이 한 17명, 뭐 캐나다 여기도 열 몇 명, 중국 멀리서 오신 분은 브라질,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초기에 이제 그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얼마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출국 한국에서 언제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는 거는 상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하고 관련되는 논문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혈관 수술 뭐 이런 거는 있긴 했었는데요. 연구된 바가 없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제주도에서 오셔서 수술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수술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시거든요. 그 다음날 비행기 타도 괜찮았고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상처 확인도 하고 조직 검사도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술한 일주일 뒤에 외래 진료 보시고 그 다음날쯤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은 2주 일정을 오십니다.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딱 2주 머물고 가시면 오자마자 검사하셔서 수술 준비하고 이틀 뒤에 수술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출국하시면 14일 만에 출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는 제 생각에는 아무 때나 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위내시경 언제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갑상선을 여기 갑상선이고요. 여기 목 뒤쪽에서 본 겁니다. 척추를 없애고 이 뒤쪽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식도 부위가 좀 나와 있고 제거된 사진인데 갑상선보다 안쪽에 식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하면 갑상선을 많이 진행을 하면 식도를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가까이 있긴 하지만 이게 위내시경이 식도를 통과한다고 해서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술 다음 날에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수술하고 며칠 정도는 마취한 것 때문에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진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하고 한 2, 3주 후에 시행하는 걸 보통 개인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음주, 흡연,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뭐 흡연, 음주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제 답변은 이제 음주는 일반적으로 다들 한 달 정도 금주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좀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을 권하고 있고요. 흡연을 여쭤보시면은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위험보다는 흡연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그 담배를 끊으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운동은 가벼운 운동은 한 다음 주부터 하셔도 되고요. 격한 운동도 한 2, 3주 지나서 해보셔가지고 몸이 괜찮으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한 2, 3주 정도면 뭐 웬만한 운동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에 이건 이제 저희 땡큐서울 이비인후과에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배액관을 넣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배액관을 넣지 않으면 피나 고름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제 요게 배액관 목에 이제 꽂혀 있는 관의 쭉 반대쪽 끝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죠. 보통 피주머니라고 부르는 주머니인데 저는 그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이 배액관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했고 그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배액관을 넣지 않으면 일단 목이 되게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관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아집니다. 제가 배액관을 넣지 않기로 하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서울대병원의 이비인후과 병실이 40베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수가 뭐 10명씩 되고 병실이 매일 모자라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해서 병실을 확보하는 거가 되게 필요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혈을 잘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갑상선 전절제, 반절제 때는 배액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색깔이 약간 이거를 저기 영어로 스토로 컬러라고 그러는데 아주 피 색깔이 아니죠. 이게 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인데 실제로는 피는 잠깐 나오다 먹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림프액들이 나오긴 하고요. 이게 꽂아 놓으면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면 빼거든요. 그 생각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몸에서 나와도 다 흡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넣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근데 이제 고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름은 원래 수술했을 때 고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고름이 생기는 거는 이제 감염, 세균 감염이 되거나 했을 때 고름이 생길 수 있긴 한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고름은 생기지 않고 주로 혈액 소량과 림프액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림프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림프액은 혈액과 달리 혈관과 달리 이렇게 지혈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관을 넣어놓고 빼주다 보면 저절로 암으로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하가 줄어들면 빼주면 문제없이 그렇게 아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을 크게 하게 된 경우에는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 얘기인데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하루만 입원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액관을 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도 사실 수술 다음날 대부분 퇴원하셨습니다. 수술 다음날 절반 이상 퇴원하셨고 하루 정도 더 계시는 분도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대학병원은 수술 전날 입원하니까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수술하는 날 입원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고 있고요. 수술 시간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전공의들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니까 보통 1시간 반, 반절제 1시간 반 걸렸는데 요즘은 50분 하고 있고요. 전절제는 70분 정도 하거든요. 수술 시간이 되게 짧고, 그리고 수술 시간에 이제 마취 시간은 보통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추가되는데 마취가 된 상태에서 소독을 하고 방포를 덮어서 수술 준비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마취 시간은 수술 시간에 10분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술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배액관도 넣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수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한 겁니다. 질문 아까 쭉 온 것 같은데 질문 더 없나요? 자, 예, 무슨 파이토케미칼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멜로누랄님은 반절제하고 나서 밤에 종아리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데 관계가 있을까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반절제 때는. 예.
그리고 예. 갑상선 질문해도 되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에 있었는데요.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성대마비가 생겼다고 듣고 성대마비에 대해서 성대 수술도 받았는데 목소리가 30%밖에 나오지 않는데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다른 병원 가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기다려 보시는 거는 손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치료는 제일 기본적인 게 음성 치료고 성대 주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래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고요. 조금 더 복잡한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갑상연골 성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두 쌍이 있습니다. 성대를 열고 닫는 신경은 머리에서 나와서 성대로 바로 안 가고요. 가슴으로 가다가 거꾸로 해서 갑상선 뒤를 지나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더 올라와서 성대는 여기쯤 있고 갑상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뒤를 지나서 성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쌍은 위에서 내려와서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신경은 성대를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높은 음을 낼 때 중요한 신경인데 이 신경은 실제로 다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쳐도 잘 못 느끼고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마비가 생기면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지만 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탁하고요. 보시면 이쪽이 내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왼쪽 성대이고 이쪽이 오른쪽 성대인데 없어. 네, 해보세요. 그냥 굉장히 허스키하게 나옵니다. 뭐 원래 잘 안 들릴 겁니다. 이쪽이 이쪽 안 움직이고 이쪽만 움직이고 그리고 가운데 틈이 좀 생겨 있습니다. 근데 성대마비,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관련된 성대마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테너이신데, 배재철 성악가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가수 엄정화 씨죠. 이분은 KBS 인생극장인가요? 어디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변해서,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고 하시고, 성대신경을 잘라서 마비가 생겼고, 그래서, 노래를 이제 못하게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좀 유명하신 유명한, 목소리,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갑상연골 성형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은 과정까지도 그 TV에 나오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있고요.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대마비가 생겨도 치료를 잘하면 현역 복귀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수 엄정화 씨도 작년 1월에 TVN의 인생 술집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분은 이제 갑상선암으로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때문에 성대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잠시만요. 예, 성대마비가 생기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울고 싶은데 울음소리도 안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료법 중에 성대 주입술이라고 해서 성대에다 필러 주사하는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반을 다시 냈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신경은 손상이 되었지만 한쪽이 손상되었지만 양쪽이 손상되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손상됐지만 위쪽에서 내려가는 높이 조절하는 신경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이렇게 해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나왔던 분처럼
그 성대 마비가 생겨서 뭐 성대 수술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잘하는 분한테 가서 치료 잘 받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래도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일상생활에 복귀할 정도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HK777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세가 심해서 피검사를 해보니 피검사는 늘 정상입니다. 증세는 거의 다 맞고요. 피검사가 정상이면 갑상선 질환 아닐까요? 아니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증상이 아주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늘 피곤하고 뭐 살이 찌고 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 범위이면 다른 원인이 있겠죠.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죠. VL님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면역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긴다는데 정말인지요? 맞습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은 남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거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너무 과민해져서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단백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쉬운 치료는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려면 면역 억제제를 쓰면 좋아집니다. 면역 억제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지는데, 그러면 면역 억제가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내 몸의 방어작용이 약해지니까 이 치료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갑상선 염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갑상선 염이 오래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치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갑상선 염 자체만 독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갑상선 염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연박님은 올해 만 55세이신 저희 아버지는 2009년경에 갑상선암 초기로 갑상선 전절제를 하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약타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가시고요. 아침에 신지로이드 복용 중이세요. 몇 알 드시는지는 모릅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열이 오른다며 베란다 창문을 하루 종일 다 열고 다니셔서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근데 그 신지로이드 호르몬이 지금 10년 넘게 같은 용량으로 써서 문제가 없었으면 그게 꼭 원인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이때도 혈액 검사를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혈액 검사는 근처 내과에서도 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뭐 꼭 원래 치료했던 병원은 아니어도 근처 내과에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유의하다님은 물혹이 암으로 변할 수 있나요? 물혹이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갑상선에서는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갑상선에 암이 아니었던 결절 혹은 물혹이 암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검사했을 때는 암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사했을 때 암으로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갑상선 검사할 때, 암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세포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반절제, 엽절세술을 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재발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그 갑상선 전절제를 하고 나서 갑상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서 항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재발을 억제해 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절제일 때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지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르몬제를 과량으로 먹으면, 일반적인 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재발 억제 효과는 없습니다. 없고 과량으로 먹어서 항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재발을 억제하거나 전이를 억제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손해가 되는 것은 이 항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갑상선 중독증 상태가 되는 거죠. 항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합병증, 항진의 합병증이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고 남자분들은 심장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갑상선암을 재발 억제하고 전이를 억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반절제를 한 경우에는 현재 갑상선암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반절제, 옆절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꼭 항진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어서 올해 대한갑상선학회 주관으로 대학병원과 저희 병원도 포함해서 약 30개 정도의 병원이 공동 연구로 향후 한 5년 동안 갑상선 옆절제, 반절제한 환자에서 호르몬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많은 병원에서는 그냥 처방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포검사에서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닐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아까 제가 이제 질문에서 암이 아니었다가 암이 되는 건 아니고 진단이 이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 말씀드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세포검사에서 암이라고 해도 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세포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암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정확한 진단은 이 조직검사를 해야지 알습니다. 조직검사는 이게 조직검사 한 슬라이드인데, 각각의 세포 모양도 보고요. 세포가 배열된 모양. 이게 약간 젖꼭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유두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양세포만 있는데 종양과 주변 정상조직과의 관계, 특히 이제 여포암 같은 경우에 그게 중요한데, 이런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진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검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하는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는 이 개별 세포의 모양만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누가 봐도 암세포라고 이렇게 부르는 갑상선 세포의 전형적인 모양을 세포들이 많은 그런 종양을 가진 환자분은 세포검사에서 진단이 쉽게 됩니다. 근데 그렇진 않은데 세포 모양은 정상세포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세포 배열된 모양이라든가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봤을 때 암이면 이건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검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세포검사는 정확도가 약 97% 내지 98%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포검사에서는 이렇게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 1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꽝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단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카테고리 2는 암이 아닌 결절이고, 3는 모양이 좀 이상한 거고, 근데 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암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 4는 여포성 종양, 그러니까 여포암이나 여포선종이라는 그런 쪽이 의심되는 쪽이고, 카테고리 5, 6는 유두암과 관련되는 유두암이 악성이 의심되거나 이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암일 확률은 이렇게 나눠지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나와 있긴 합니다. 다른 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넘어가고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세포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암 의심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받으면 더 정확하게 나올까요? 암 의심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면 카테고리 5가 나온 거죠. 암 의심. 암 의심이 나왔으면 암일 확률은 이제 논문에 따라 다른데 이거 2017년에 나온 어떤 이거 이제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논문이긴 한데 여기서는 약 50에서 75%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 6은 약 99% 확률이고요. 근데 악성 의심이라고 나오면 절반 좀 정도는 절반 좀 안 되게는 수술했을 때 암이 아니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수술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검사의 세포가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갑상선 세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암이 의심될 때 그렇게 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포 검사에 나온 분은 이 세포 자체가 그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카테고리 6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5나 6은 수술해서 치료 겸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나왔던 그 질문하고 비슷한데 갑상선 양성 결절이라고 해서 구주파 시술을 했는데 나중에 암으로 바뀔 수 있는가요? 그래서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암인데 세포검사에서 양성 결절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VL님은 암의 중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암의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을 쬐는 거거든요. 치료 용량으로 굉장히 높은 용량으로 혹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때 사고 났을 때 이제 아동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했죠. 그런 게 이제 원인인데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에서는 그렇게 암이 유발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의 특별한 예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건 없고요. 갑상선암을 이제 조기 진단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작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진단한 이후에 너무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검진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컴퓨터 트러블님은 미역국 같이 요오드가 많은 음식은 어떤가요? 그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암이 걸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는 유두암이 좀 많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여포암이 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래서 그런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암의 원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남은 게 있으시면 그 thank thanq.kr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옵니다. 카페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